2026년 2월 19일, 영국 왕실의 오랜 균형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찰스 3세의 동생 앤드루 마운트베튼 윈저가 자신의 66번째 생일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의혹과 왕실의 책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왕자의 추문이 아니었다. 왕실이 국민 앞에서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건이었다. 그날 버킹엄 궁안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암 치료를 이어가는 찰스는 과거처럼 모든 결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윌리엄과 캐서린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위기 대응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반면 오랜 세월 비난을 견디며 왕비의 자리에 오른 커밀라는 자신이 어렵게 쌓아 올린 영향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었다. 앤드루의 몰락, 찰스의 침묵, 커밀라의 불안, 그리고 미래의 왕과 왕비로 떠오른 윌리엄과 캐서린. 이 네 사람의 선택은 이제 한 가족의 운명을 넘어 영국 군주제의 생존 자체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2026년 2월 19일 아침, 노퍽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경찰 차량이 조용히 들어섰다. 그날은 앤드루 마운트베튼 윈저의 66번째 생일이었다. 한때 여왕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자 영국을 대표해 세계를 오가던 왕자가 이제는 공직 수행 중에 위법 가능성을 둘러싼 조사를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왕실이 오랫동안 피하려 했던 장면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이번 사안은 과거의 사치 논란이나 불편한 사생활 기사와는 성격이 달랐다. 앤드루가 영국의 국제무역 특별대표로 활동하던 시기에 민감한 정보를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는 가족의 체면을 넘어 국가의 신뢰와 안보 영역으로 번졌다. 그는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공식적으로 범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왕실 구성원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만으로도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도 충격을 키웠다. 그는 단순히 부유한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인과 재력가, 유명 인사들의 세계에 접근해 영향력을 넓힌 인물이었다. 따라서 앤드루와의 관계는 개인적 친분으로 축소될 수 없었다. 국민이 두려워한 것은 한 왕자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왕실의 문이 얼마나 오랫동안 위험한 인물에게 열려 있었는가 하는 문제였다. 앤드루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2019년 BBC 인터뷰에서 그는 버지니아 주프리의 주장에 대해 대중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인터뷰 이후 그는 공적 임무에서 물러났고 2022년 민사 사건은 책임 인정 없이 합의로 끝났다. 하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왕실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왜 더 일찍 행동하지 않았는가? 2025년에는 그의 치모와 명예, 왕실 안에서의 위치까지 크게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에게 그것은 책임이라기보다 뒤늦은 거리두기로 보였다. 왕실이 먼저 결단한 것이 아니라 침묵의 비용이 너무 커진 뒤에야 움직였다는 인상이 남았기 때문이다. 앤드류는 더 이상 왕실을 대표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왕실 전체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질문으로 남았다. 그 여파는 가족에게도 번졌다. 베아트리스와 유지니는 아버지의 논란과 별개로 자신의 가정과 공적 활동을 이어가야 했지만 세상은 언제나 두 사람을 앤드류의 딸로 먼저 바라보았다. 혈통이 특권을 주는 동시에 부모의 잘못에서 벗어날 자유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체포와 조사가 알려진 뒤 찰스 국왕은 법적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이 원한 것은 한 문장의 원칙론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왜 수년 동안 경고가 무시되었는지, 왕실의 보호가 법과 정의보다 앞선 적은 없었는지를 묻고 있었다. 앤드류의 생일은 그렇게 축하가 아니라 심판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추락이 만들어낸 빈자리에는 오래전부터
더 강한 결단을 요구해온 윌리엄이 조용히 들어서기 시작했다. 찰스 3세의 삶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1952년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후계자가 되었고 무려 70년 동안 왕이 될 날을 준비했다. 그 사이 그는 결혼했고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손주들까지 품에 안았다. 왕과는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결코 그의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2022년 73세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영국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즉위한 군주가 되었다. 찰스는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왕실을 꿈꿨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전통 건축, 청년 자립을 말하며 때로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다는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해군 퇴직금으로 시작한 청년 지원 사업은 수십 년 뒤 수많은 젊은이의 교육과 취업을 돕는 거대한 재단으로 성장했다. 그는 왕이 되면 화려한 의식보다 사회적 책임을 앞세우겠다고 믿었다. 하지만 기다림 끝에 얻은 통치는 시작부터 흔들렸다. 즉위 17개월 만인 2024년, 찰스는 암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암의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고 일정은 줄어들었다. 국왕은 가능한 한 업무를 이어갔으나 그의 몸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더 큰 충격은 같은 해 캐서린까지 암 치료를 받게 되면서 찾아왔다. 국왕과 미래의 왕비가 거의 동시에 공식 활동을 줄이자 왕실은 갑작스러운 공백에 빠졌다. 찰스는 자신의 병을 견디는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의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야 했다. 한 사람의 환자이자 아버지, 그리고 국가원수라는 새 역할이 그의 어깨 위에 겹쳐졌다. 그때 앤드루 문제가 다시 폭발했다. 동생을 향한 의혹은 찰스의 건강보다 빠르게 왕실의 신뢰를 갉아먹었다. 왕으로서는 법과 원칙을 말해야 했지만 형으로서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동생을 완전히 버려야 했다. 더구나 국민은 단순한 유감이 아니라 왕실이 과거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묻기 시작했다. 찰스가 침묵할수록 의심은 더 커졌다. 그의 비극은 왕관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평생 준비한 통치가 자신의 신념이나 업적이 아니라 동생의 추문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공포였다. 환경과 청년을 위해 쌓아온 수십 년의 기록은 한순간에 앤드루라는 이름 뒤로 밀려났다. 찰스는 여전히 공식 임무를 수행했고 치료 일정도 점차 조정되었다. 그러나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윌리엄은 더 많은 회의에 참여했고 캐서린과 함께 독립적인 상징 권한을 부여받았다. 공식적인 퇴위가 없더라도 실제 권력은 위기 대응의 순간마다 조금씩 다음 세대로 이동하고 있었다. 찰스는 마침내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시대를 온전히 펼치기도 전에 아들에게 자리를 나누어 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이양은 왕실을 살리는 선택인 동시에 커밀라에게는 가장 두려운 미래의 시작이었다. 윌리엄은 왕실의 화려함보다 균열을 먼저 배운 후계자였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의 불행한 결혼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15살에는 어머니 다이애나를 잃었다. 왕실이 침묵으로 위기를 덮으려 할 때 어떤 상처가 남는지 그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그래서 앤드루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냉정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앤드루의 BBC 인터뷰가 방송된 뒤 윌리엄이 공적 역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구체적인 비공개 대화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가 왕실의 평판보다 가족의 체면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은 이후의 행보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에게 앤드루는 보호해야 할 삼촌이 아니라 왕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책임 문제였다. 윌리엄의 방식은 찰스와 달랐다. 찰스가 전통과 관계, 오랜 관례를 존중하며 움직였다면 윌리엄은 목표와 책임, 결과를 먼저 보았다. 그는 왕실재단을 운영하면서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 공개된 사업 목표, 정기적인 성과 보고를 중시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였다.
그 성격은 어스샥 프라이즈와 홍워즈에서도 나타났다.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해법을 지원하고 노숙 문제를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일정과 성과가 있는 장기 프로젝트로 다뤘다. 그는 왕실이 상징만 제공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국민이 결과를 볼 수 있어야 신뢰도 유지된다는 생각이었다. 찰스가 윌리엄과 캐서린에게 왕실 인증장 수여 권한을 확대한 것도 중요한 신호였다. 이는 단순히 기업과 제품을 후원하는 행정 권한이 아니었다. 미래의 왕과 왕비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경제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왕관은 아직 찰스의 머리 위에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의 언어는 이미 윌리엄 부부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앤드루 사태가 다시 폭발하자 윌리엄은 망설이지 않았다. 법률 자문, 언론 대응, 가족 구성원의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누구든 사적인 의리 때문에 왕실의 공식 입장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 원칙은 냉혹했지만 오랫동안 미뤄온 책임을 끝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커밀라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커밀라에게 세라 퍼거스는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였지만 윌리엄에게는 앤드루와 앱스타인 논란을 다시 왕실 안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연결고리였다. 한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충성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기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이었다. 윌리엄은 아직 왕이 아니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요구하는 사람은 점점 그가 되어갔다. 그리고 왕실의 생존을 위해 가족과도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그의 태도는 커밀라에게 자신이 앞으로 마주할 미래가 얼마나 차가울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커밀라의 삶은 오랫동안 한 단어로 요약되었다. 다이애나의 결혼을 무너뜨린 또 다른 여자. 그녀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결혼을 했으며 두 아이의 어머니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대중의 분노 앞에서 거의 중요하지 않았다. 찰스와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부터 커밀라는 영국 왕실의 가장 불편한 인물이 되었다. 다이애나가 1995년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혼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세 번째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1997년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뒤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그 화살은 커밀라에게 향했다. 공식 행사에 나서는 것조차 위험했고 그녀는 오랜 시간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커밀라는 사라지지 않았다. 찰스 곁을 지키며 조용히 자선활동을 이어갔고 2005년 마침내 그와 결혼했다. 이후 문해력 향상,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골다공증 예방 같은 분야에 꾸준히 참여했다. 특히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골다공증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은 그녀가 이 문제를 개인적인 사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든 배경이었다. 2023년 대관식에서 커밀라는 결국 왕비의 왕관을 썼다. 한때 나라 전체의 비난을 받았던 여성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한가운데 서는 장면은 믿기 어려운 반전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십 년 동안 이미지를 다시 쌓아올린 끈질긴 생존의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커밀라의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그녀의 지위는 국민적 열광보다 찰스와의 관계에 더 크게 의존했다. 대중은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캐서린에게 보내는 애정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주지는 않았다. 찰스가 약해질수록 커밀라의 권력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윌리엄과의 관계는 그 불안을 더욱 키웠다. 윌리엄에게 커밀라는 현재의 왕비이기 전에 어머니의 상처와 연결된 사람이었다. 그는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커밀라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026년 커밀라는 프랑스의 성폭력 생존자 지젤 펠리코를 만나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이 만남은 커밀라가 오랫동안 이어온 피해자 지원 활동의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세라 퍼거슨과의 개인적 친분을 유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적 메시지와 사적 충성이 충돌한다는 비판도 따라붙었다. 커밀라에게 세라는 오랜 친구였지만
윌리엄에게는 왕실의 위기관리 전략을 흐릴 수 있는 위험한 이름이었다. 여기서 갈등의 본질이 드러났다. 커밀라는 사람과 관계를 지키려 했고, 윌리엄은 기관과 신뢰를 지키려 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었지만 왕실은 이제 한쪽의 선택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향하고 있었다. 커밀라는 오랜 세월 끝에 왕비가 되었지만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왕관을 얻는 것과 그 왕관 이후의 자리를 보장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앤드루 사태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주변 여성들에게 향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하나로 묶일 수 없었다. 어떤 이는 오랜 관계를 지키려 했고, 어떤 이는 가족의 이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키려 했으며, 또 다른 이는 끝내 살아서 보지 못한 정의를 세상에 남기려 했다. 세라 퍼거스는 1986년 앤드루와 결혼했고 1996년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오래전에 부부관계가 끝났지만 두 사람은 이후에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세라는 그를 가족으로 남겨두었고 중요한 순간마다 공개적으로 등을 돌리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인간적인 충성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앤드루를 둘러싼 의혹이 깊어질수록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이 앱스타인 관련 이메일과 문서에 등장했다는 사실도 부담을 키웠다. 그것이 곧 범죄 혐의나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왕실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순간 세라와의 친분을 유지하는 일은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메시지의 혼란으로 받아들여졌다. 커밀라가 세라를 위로했다는 보도가 논란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세라의 개인적 상황 역시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악성 흑색종 진단까지 겪었다. 병을 통과한 사람에게 오랜 가족과의 관계는 생존을 붙드는 마지막 끈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 관계가 공적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세라의 선택은 연민과 비판을 동시에 불러오는 복잡한 문제였다. 베아트리스와 유지니에게 아버지의 몰락은 또 다른 형태의 형벌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과 육아, 직업과 자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들을 앤드류의 딸로 먼저 불렀다. 아버지와 거리를 두면 냉정하다는 비난을 받고 관계를 유지하면 옹호자로 취급될 수 있었다. 혈통이 특권을 주는 동시에 부모의 잘못에서 벗어날 자유까지 빼앗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왕실 여성들보다 먼저 기억되어야 할 사람이 있었다. 버지니아주 브리니는 앤드루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17살이었다고 주장했고 앤드루는 이를 계속 부인했다. 2022년 민사사건은 책임 인정 없이 합의로 끝났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2025년 세상을 떠난 뒤 남긴 회고록은 다시 한번 피해자의 목소리를 세상 앞으로 끌어냈다. 버지니아의 가족은 그녀의 이름을 단순한 스캔들의 일부로 남겨두지 않으려 했다. 피해자 지원과 공소시효 개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사건의 초점을 왕실의 체면이 아니라 생존자들의 권리로 돌리려 했다. 이것은 앤드루 사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은 화려하고 자극적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만 따라가면 피해자는 다시 배경으로 밀려난다. 앤드루를 둘러싼 여성들의 선택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같은 질문으로 모였다. 가족에 대한 충성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정의는 누구의 침묵 때문에 늦어졌는가? 캐서린은 처음부터 왕실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다. 중산층 사업가 가정에서 자란 그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윌리엄을 만나 긴 연애 끝에 왕실에 들어왔다. 결혼 초기 대중의 관심은 주로 의상과 미소, 행사에서의 태도에 쏠렸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이미지 뒤에서 아동의 초기 발달과 정신건강, 가족 환경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했다. 그 결과 2021년 로열 파운데이션 센터 for Early Childhood가 설립되었다. 캐서린은 출생 전부터 5살까지의 경험이 성인기의 건강과 인간관계, 사회적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기관을 방문하고 사진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와 교육, 장기적 변화를 연결하려는 접근이었다. 이는 왕실의 역할을 상징적 위로에서 실제 사회 변화로 넓히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하지만 캐서린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은 2024년 찾아왔다. 복부 수술 뒤 암이 발견되었고 그는 항암 치료를 위해 공식 활동에서 물러났다. 새 아이의 어머니이자 미래의 왕비가 갑자기 환자가 되면서 대중은 왕실의 완벽한 이미지 뒤에 있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보게 되었다. 캐서린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무리하게 강한 모습을 연기하지 않았고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2025년 1월, 그는 자신이 치료받은 노열마스던 병원을 찾아 관해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그 병원은 윌리엄이 오랫동안 후원해온 곳이며 과거 다이애나도 깊이 관여했던 기관이었다. 이 장면은 캐서린의 개인적 투견과 다이애나의 의료 자선 유산, 윌리엄의 기억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캐서린은 더 이상 단순히 다이애나의 자리를 잇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인물로 보이기 시작했다. 암을 통과한 뒤 그의 공개 활동은 이전보다 신중했지만 상징적 무게는 오히려 커졌다.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회복하려는 태도에 공감했고 높은 호감도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신뢰로 바뀌었다. 왕실이 앤드루 문제로 도덕적 위기를 겪는 동안 캐서린은 말보다 삶의 방식으로 안정감을 제공했다. 일부 매체는 그가 왕실의 위기 대응 회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비공개 이야기를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캐서린이 이미 미래 왕실의 핵심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윌리엄의 개혁적 태도에 대중적 공감과 인간적인 온기를 더해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커밀라와의 차이도 선명해졌다. 커밀라는 수십 년의 비난을 견디며 존중을 얻었고 캐서린은 병과 가족의 위기를 통과하며 공감을 얻었다. 한 사람은 과거를 극복해 왕비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래의 왕비가 되기 전에 이미 신뢰의 중심에 섰다. 두 여성의 긴장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영국 왕실이 어느 시대를 선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었다. 앤드루의 체포와 수사는 한 사람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영국 왕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보호와 침묵의 방식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경고였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잘못이 드러났을 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이었다. 왕실이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화려한 의식과 전통도 신뢰를 되돌려 놓을 수 없었다. 찰스는 여전히 왕이며 공식적인 퇴위 계획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암치료를 이어가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은 반드시 선언문을 통해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이 독자적인 왕실 인증장 권한을 얻고 자신들의 사회 프로젝트를 확장하며 대중의 높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미래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윌리엄이 왕위에 오를 때 가장 먼저 시험받을 것은 개혁의 속도가 아니라 방식일 것이다. 그는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지나치게 냉정한 정리만 반복한다면 왕실은 인간적인 온기를 잃을 수 있다.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덮는다면 찰스 시대가 겪은 위기를 다시 되풀이하게 된다. 미래의 국왕에게 필요한 것은 단호함과 연민을 동시에 유지하는 능력이다. 캐서린은 그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암투병을 지나며 얻은 공감, 아동과 가족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 공식 석상에서 보여준 안정감은 그를 단순한 인기 인물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높은 호감도만으로 군주제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미소보다 설명을, 전통보다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한 사람은 커밀라다. 찰스가 곁에 있는 동안 그는 왕비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찰스 이후에는 세 가지 일이 남을 수 있다. 자선 활동만 유지하며 조용히 물러나는 길. 윌리엄과 캐서린의 새 체제에 협력해 왕실의 원로로 남는 길. 혹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지키려다 새 국왕 부부와 충돌하는 길이다. 어느 선택도 쉽지 않다. 커밀라는 오랜 세월 비난을 견디며 왕관에 도달했다.
그러나 왕관은 개인의 희생을 영원히 보상해주는 약속이 아니었다. 찰스의 건강과 권력이 약해질수록 그의 미래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결국 커밀라가 지켜야 할 것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이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일지 모른다. 영국 군주제의 진짜 위기는 왕이 바뀌는 데 있지 않다. 과거의 잘못을 설명하지 않은 채 새로운 얼굴만 내세우려 할 때 위기는 더 깊어진다. 앤드류의 몰락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혈통은 책임을 지우지 못하며 가족에 대한 충성은 정의보다 앞설 수 없다. 찰스 이후 왕실이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윌리엄과 캐서린이 더 인기가 많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권력자의 명예보다 먼저 듣고 침묵 대신 설명을 선택하며 왕관을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다음 시대의 왕실을 결정할 것은 누가 왕좌에 앉느냐가 아니라 그 왕좌가 군민 앞에서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느냐이다.